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째 1000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2개월 내에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잠시 뒤 코로나19 현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잠시 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취재기자에게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들이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인 아버지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써서 문제가 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즉각 사의를 수용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 수용 과정에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최근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할당제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극단적 능력주의가 불공정 그 자체일 수 있다며 경쟁에서 실질적인 평등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국난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의 무능이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이틀째 80%를 초과했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새 49명이 추가돼 누적 2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지 19일 만에 지배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로 확산한 가운데 첫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이 미흡하다 보니 오히려 피해자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더 뉴스 대선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에 거리를 두면서 이재명 후보 정책 힘실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 사이 갈등이 격화하면서 또다시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현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정책 지원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산세 등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어제 당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도가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인 만큼 동의가 안 된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좀 요청도 드리고 또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 후보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건데 그대로 따라간다면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없다고 현 정부와 거리를 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나 우리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변화를 하려는 거지 그대로 따라가려는 정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논의하고 찬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에는 서울 중구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화상 대담을 나눴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점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죠. 네, 어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른바 윤핵관 관련 보도를 언급하다가 상임 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 사이 고성이 오갔는데요. 이후 조 단장이 이준석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방송 주소를 기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단장은 SNS를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 대표는 사과 같지도 않다며 조 단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 체계 문제 등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깊어지는 내홍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옹졸한 자기 정치라고, 조 단장에게는 어디서 함부로 후보를 팔고 다니느냐고 둘 다를 꼬집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조 단장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는데요.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은 의견 충돌은 언제든지 있다며 시간을 좀 갖고 지켜봐달라고 취재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대위 내부도 그렇고 저희도 심지어 종합상황본부 내에서도 의견 충돌은 언제든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극골목할 정도의 의견 충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군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국민을 감염병 위협으로 내몰고 있고 자영업자들을 거의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 윤 후보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중심 국가 비전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토지와 서울 송파구 고급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6년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가족회사에 양평 공흥지구 토지를 대량 매각한 안모 씨를 통해 윤 후보 처가가 매입 전부터 토지를 차명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가 지난 2004년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지 불과 2주 뒤 제3의 인물 2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됐다가 처가가 안 씨에게서 땅을 사들일 때쯤 가등기 권리가 해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강 의원은 보통 가등기 말소 뒤 다른 소유자가 땅을 사는데 윤 후보 처가의 경우 땅을 사들인 뒤 가등기가 말소됐다며 정상적인 거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차명 의혹을 제기한 양평 땅은 이미 해명했고 송파 아파트 역시 윤석열 후보 장모의 소유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장모의 아파트는 장모의 오빠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대금을 지급한 통장 내역이 있고 이후 장모가 제3자에게 전세를 준 뒤 전세금을 받아 사용했다면서 차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가등기 설정은 다른 채무관계로 인한 것이고 장모의 위증죄 처벌도 차명 의혹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평 땅 역시 물려받은 선산을 가족 한 사람이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라고 이미 해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들이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기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써서 문제가 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수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부적절한 입사 지원서가 문제가 되자 신속하게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온 게 어젯밤이니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퇴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아침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김진국 수석의 아들은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써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수석의 아들 31살 김모 씨는 기업체 5곳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성장 과정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적었습니다. 학창 시절과 성격의 장단점을 적는 난에는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잘 말하겠다는 식의 내용을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수석의 아들은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이 뒤늦게 문제 행동을 인지하고 입사 지원서를 모두 회수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파장이 커지자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즉각적인 사의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 수용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수석이 오후쯤 직접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또 한 번의 아빠 찬스 논란으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유독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이고 있죠. 민정수석 잔혹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초대 민정수석은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권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민정수석 재직 중에는 인사검증을 비롯해 특별감찰반 관련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당시엔 사퇴까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마자 불거졌죠. 자녀의 대학 입시 특혜 의혹과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까지 겹치며 결국 장관 임명 35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대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다가 사퇴했습니다. 참모들에게 1주택 보유 권고를 내렸지만 2주택을 유지하고 민정수석 자리를 포기하고 만 겁니다. 3대 김종호 전 민정수석,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이 폭발하면서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또 4대 신현수 전 민정수석도 역시 계속된 법무부와 검찰 갈등 이슈로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이번엔 다음 타자인 김진국 수석마저 물러나면서 잔혹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 수석은 지난 3월 민정수석으로 인선돼 9개월 정도 직무를 수행했는데요. 민변 출신의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인 김 수석은 지난 2017년에는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일했던 인연도 있었지만 끝내 아름다운 인연으로 마무리되진 못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하루 새 49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감소세로 전환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 위중증 환자가 다시 늘면서 중환자 병상 상황 여전히 좀 불안하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22명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4자릿수 올라섰는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중환자 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틀 연속 80%를 넘겼습니다. 80.7%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의료 대응 한계 상황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입퇴원 수속 등으로 100% 가동되기 힘들어 보통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7.7%까지 올라갔습니다. 수도권에서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이 42개, 경기 51개, 인천은 10개로 모두 103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병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감소세로 전환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규모가 매주 15에서 20% 증가했는데 지난 주말부터는 증가율이 확연히 둔화된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이번 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60세 이상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35% 내외로 매일 2,000에서 2,500명씩 발생했는데 현재는 비중이 20%로 작아져 1,000명대로 내려온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새 49명이 추가돼 누적 227명입니다. 신규 오미크론 감염 확인자 가운데 33명은 국내 감염, 16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한두 달 이내 우세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면 우세종이 되는 시기는 좀 늦어지겠지만 확산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변이 바이러스의 분석 결과를 봐도 국내 확진자 가운데 98.3%는 델타, 1.7%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경우엔 델타가 89.4%, 오미크론이 10.6%로 오미크론의 비율이 국내보다 6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00여 명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에서는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대거 나와서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전라북도 상황부터 좀 볼 텐데요. 앞서 완주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익산과 부안에서 오미크론 집단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익산에서는 유치원, 부안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각각 오미크론 확진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앞서 호남 어린이집 관련 오미크론 확산의 경우 전국적으로 10명 넘는 확진자를 냈는데요. 이 때문에 보육기관과 교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익산 상황부터 정리해보면 한 유치원에서 원생과 가족 등 지금까지 53명이 확진됐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일단 현 국내 우세종인 델타 변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확인할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고 잠시 뒤 그 결과가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이 유치원에서만 오미크론 확진 추정자가 2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 관련 시설 230여 곳을 휴원 조치했습니다. 또 수업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비대면 수업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부안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19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익산 유치원에서 이동 수업을 한 교사가 부안 어린이집에도 갔다는 사실을 파악해 정확한 역학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변이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어제 하루 전북 지역 확진자 수는 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15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 파업 장기화로 의료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전북의 다른 비수도권 확산세는 어떻습니까? 네, 다른 지역도 대체로 비슷한 편입니다. 오늘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1,4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부산과 대구, 대전,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이렇게 8개 광역시도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33명의 신규 환자가 나온 부산은 감염 경로 미상 환자가 대부분이고 수영구 주점과 해운대구 사업장에서도 추가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경남에서도 확진자 184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 창원 42명, 양산 25명, 거창 18명 등이었습니다. 거창의 한 기숙형 학교에서 확진자 1명이 나와 전수검사한 결과 1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신규 환자 125명이 추가됐는데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기관 2곳에서만 확진자 28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선별진료소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의료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자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55회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병상과 의료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특히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감당하는 데 힘겨웠습니다.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 확충 계획에 더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해 주기 바랍니다.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일상 회복이 늦어질수록 민생의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 병원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의료 역량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 임산부가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가 임산부 확진자의 분만을 위한 병상을 별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중 투석이 필요한 외래 환자를 위한 시설도 마련해서 이달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특수병상 운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 임산부의 응급분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대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중고등학생의 감염률이 떨어진 반면 초등학생의 감염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세에서 12세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최근 2주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접종이 진행 중인 중학생 그룹은 12월 둘째 주 1,650명에서 지난주 1,500명으로 비록 소폭이지만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확진자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 학교들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중랑구와 은평구, 관악구 소재 3개 학교에서 학교 방문 접종이 실시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주 한 개 학교에서 학생 약 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고 이번 주에는 2개 학교에서 접종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보건소 방문 접종이 시행되는 자치구는 4곳, 위탁 의료기관 방문 접종을 하는 자치구는 8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연말 대목을 놓친 식당에선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은 내일 광화문에서 시위를 열고 정부 지침을 규탄하기로 했는데요. 직장인이 몰리는 식당 거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여의도 식당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인데 식당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곳 식당 거리는 다소 한산해진 편입니다. 상인들은 점심 식사보다 저녁 식사 때의 장사가 훨씬 더 걱정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연말에 이었을 때는 술자리와 회식 모임이 많았을 테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점심보다 저녁 장사가 시원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아예 저녁에 한 테이블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연말이면 2배 가까이 매출을 기대했지만 올해는 평소에 3분의 1도 못 벌고 있다는 곳도 있습니다. 업주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엔 연말 저녁 모임 예약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예약 취소가 이어졌고 조금씩 늘던 주변 직장인 회식도 자취를 감췄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4명 이하 손님도 밤 9시까지만 매장에 머물 수 있게 돼 매출의 타격이 더 크다고도 호소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일행 가운데 미접종자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하는 것 역시 소규모 식당에선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강화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 내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집회를 참가한 인원은 모두 299명으로 신고돼 있지만 더 많은 자영업자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오는 27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자영업자 단체도 있어 혼란은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식당 거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지 19일 만에 지배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로 확산한 가운데 첫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미크론이 이달 1일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19일 만에 지배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비율은 일주일 사이 6배가량 늘면서 지난주 65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Right now, as I speak to you, in the United States, more and more of the isolates that are being identified and sequenced are of Omicron. 미국 내 첫 번째 오미크론 사망 사례도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던 텍사스주 50대 남성입니다. 보건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미크론은 미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LA에서는 새해맞이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한 달 만에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I will b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today that is primarily to expand our administrative tools to make sure that we can do all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administratively, including buying goods and services. 이런 가운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면 봉쇄 정책을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달리 2억 명이 넘는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금은 매우 다른 지점에 있다며 부스터샷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1년 넘게 직장 대표의 성희롱과 추행에 시달리던 여직원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고 또 대표 가족으로부터 퇴사 요구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이 미흡하다 보니 오히려 피해자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격리 업무를 맡아 회사 대표와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날이 많았던 A씨.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의 성희롱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이 전립선 검사를 하고 왔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행동으로 묘사를 하는데 정말 너무 수치심이 들었고 갑자기 저를 딱 뒤돌아보면서 근데 너 피임은 하니? 이러는 거예요. 1년 넘게 수치심을 견뎌왔던 A씨. 하지만 지난 4월 대표가 윗옷을 들추고 뒤에서 허리를 잡는 등 성추행까지 일삼자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식당에 들어가면서 제 허리를 감싸고 허리를 만졌고 그리고 같은 날 오전에 저의 옷이 귀엽다면서 옆구리를 만지고 옷을 들치는 행위를 했는데 1년간 참아왔던 게 정말 다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A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회사 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청도 성희롱을 인정해 근무장소 변경과 징계 등을 조치했습니다. 시정 지시가 나가면은 그 미행할 경우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징계 조치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행한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A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되레 A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겁니다. 회사에선 임원인 대표 가족이 퇴사를 종용하는 등 괴롭힘도 이어졌습니다. 사과도 없이 그냥 합의만 하자고 연락이 왔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대표가 저를 고소했다고. 대표 와이프는 저한테 계속해서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회사 대표 측은 A씨에게 퇴사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추행 의혹은 완강히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최근 3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보 360여 건을 분석한 결과 70% 가까이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동시에 겪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성희롱 신고 이후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은 무려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선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게 돼 있지만 사업주가 대부분 법인이라서 대표이사를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나서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나 실제로는 법인 자체만을 사업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진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성희롱이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알리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2차 가해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지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격리 직원 무려 1년 동안 피해를 견뎠다고 하는데 지금 기사에 담지 못한 내용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표의 성희롱과 성추행이 각각 5차례씩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대표가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과 있었던 일을 쉽게 말을 하거나 혹은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면서 가슴을 스친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상대의 지위가 대표이사였던 것도 있었고 또 이런 행위를 단순한 농담이나 혹은 실수로 넘겨야 하는 건지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표에게 그 순간에 바로 그만하라고 하지 못한 스스로를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과 또 좀 약간 굴욕감까지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사례 말고도 어학원 내에서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양평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일했던 한국인 강사가 외국인 강사에게 2차례나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해 드렸는데요. 우선 피해자의 인터뷰부터 듣고 오시죠. 뒤로 와서 자신의 남성적인 그런 부분을 저의 엉덩이에 밀착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다 같이 있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사진을 찍을 때는 양 옆에 선생님들 네, 이 학원 강사는 입사한 지 보름 만에 이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 제가 만난 이 격리 직원 역시 입사한 지 넉 달 정도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가해 남성들과 단둘이 있을 때 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격리 직원이 다니는 회사는 건설업체라서 여직원이 별로 없고 또 대부분 남성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사무실에 대표만 단둘이 있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 주로 성희롱이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학원 강사 역시 첫 피해는 외국인 강사와 단둘이 있을 때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외국인 강사에게 강사직을 제안받고 면접을 잡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학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은커녕 외국인 강사만 학원에 있었고 그때 처음 머리와 또 목덜미를 만지는 1차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2사례 모두 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돼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 수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2사람 모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 안타까운 건 이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좀 2차 가해가 더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떠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회사 내에서 괴롭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학원 측은 피의자인 원어민 강사를 즉각 해고했는데요. 이후 애초에 한 달을 채운 다음에 이 여성 강사 역시 정식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일을 그만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 회사 대표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측은 강사는 또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따지는가 하면 어깨와 휴대전화를 치는 등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격리 직원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라 해고를 당하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퇴사를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피해자가 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사과하라거나 예정됐던 승진을 막고 바로 위직급의 팀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둘 수 없는 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인데다 더는 피해자가 숨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학원이나 회사 측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일단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학원 측은 피해 강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부당 해고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강사에게 요구했던 자격 증명서를 강사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대표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취재진에게는 해당 직원이 회사에서 난동을 부렸다며 도무지 성추행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대표의 혐의를 인정한 경찰이나 지방노동청도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이 원장이나 대표 측은 모두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예. 자, 어디까지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건지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규칙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요. 이 상대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건 물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시각적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 음란한 논담을 하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것도 성희롱이고요. 외모에 대해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식 자리에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게 하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더불어서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언동인지를 고려해서 성희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 지금 앞서 살펴본 피해자들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한 이후에 2차 가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사례들을 지금 소개를 해줬는데 더 문제는 지금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나라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꺼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제보 364건을 분석해 봤더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62.6%에 달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볼까 봐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성희롱 신고 후에 불이익을 겪었다는 비율은 9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를 처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사업주면은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 사업자면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이면 법인 그 자체만을 사업주로 봅니다. 예. 대표이사는 상급 관리자에 해당해서 엄밀히 말하면 사업주가 아닌 겁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양벌 규정을 둬서 법인뿐만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재판부가 이를 폐쇄적으로 해석을 해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용자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송치할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건데요.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신고 불이익을 당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는 4,401건 가운데 15건, 0.003%에 불과합니다. 예,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사업주와 사용자 이 용어 하나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는 점 앞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성단체 등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라는 겁니다. 이 허점 탓에 지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성희롱을 저지른 뒤에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이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돼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대표이사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자는 법안이 현재 나와는 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건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 만큼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반복되는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지금까지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 중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익수 실장과 그를 추종하는 장교들이 성추행 사건 수사에 회방을 놨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체포돼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는데 실망이 컸다면서 청와대에 이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금 전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사임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전적으로 아버지인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위한 노력은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수석은 아들이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면서 기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써서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 직후 사의를 표명하자 즉각 수용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민이 깊은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새해 1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의 동결을 확정했죠. 한전 등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관련법에 따라 담당 공기업과 정부 부처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말로는 협의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다는 겁니다. 석 달 주기로 생산요금의 변동분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간 두바이유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46달러에서 71달러, 액화 천연가스는 1톤당 312달러에서 800달러로 1년 사이 각각 1.5배에서 3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킬로와트 시당 3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기재부는 전기요금은 물론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1분기 겨울 이 동절기에서는 전기나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동결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 소비자 물가가 최근 2달 연속 3%대 고공행진하는 데다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서 인상 허용된 물가급 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요금 동결의 부담은 한전 등으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한전의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 1,300억 원. 여기에 요금 동결로 내년 1분기에 떠안아야 할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8년 한전은 비슷한 사안으로 대규모 적자에 허덕여 당시 6,700억 원의 정부 돈이 투입됐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적자폭이 내년에 좀 커질 거다.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전현직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은 페이스북에 정부 개입의 중단과 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민간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한 상장회사로 요금 통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현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이게 감소세로 전환했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방역 당국이 오늘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확진자 수도 중요합니다만은 위중증 환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1,000명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치명률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제 위험도 평가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전국이 매우 높음으로 나왔는데 그 위험도 평가라는 게 17개 지표로 하거든요. 3개 영역에 걸쳐서. 예. 그런데 핵심 지표는 한 5개 정도를 꼽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이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에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가 945명으로 일주일 동안 138명이 늘었습니다. 네. 사망자는 434명으로 역시 33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증 화율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보면 2.78%, 치명률이 1.12%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치명률이라는 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인데요. 7월에가 0.31%입니다. 예. 넉 달 만에 거의 4배가 올랐죠. 이렇게 전체적인 그 숫자뿐만 아니라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환자 확산의 한 열흘에서 2주 후에 나타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발생 상황을 보면 이제 막 7,000명대 진입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위중증이라든가 사망자의 숫자와 비율은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뭐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까지 위중증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했었던 이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3차 접종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요 며칠 사이는 환자의 수가 조금 줄었죠. 그것은 이제 그 주말 영향이 1차로 보이는데 일단 예봉이 약간 꺾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 그 신호가 몇 가지 이제 감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그 유행 속도가 어쨌든 조금 둔화됐다.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던 것이 약간 꺾이는 모습. 근데 이것이 추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60살 이상의 비중이 줄었다는 거죠. 전체 확진 환자 중에 60살 이상의 비중이 35% 정도가 쭉 됐었거든요. 예.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그런데 이게 20%대, 숫자로 보면 하루 1,000명 정도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이 줄었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감염 비중이 25% 정도로 줄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지표를 놓고 보면 앞으로 위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조금씩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지표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나온 단기적인 지표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분석이 된다는 것이고 그럼 이런 지표들은 뭐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 방역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뭐 이건 기대 섞인 분석이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위중증이라든가 사망률도 조금씩 떨어지고 전체적인 확진자의 규모도 조금씩 줄어드는 그러면서 지금 접종률이 그 3차 접종의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동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규모가 줄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기대 섞인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고령 확진자 비중은 줄고 있다는 얘기 지금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반면에 지금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있는 초등학생 감염률이 지금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이 연령대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하고 청소년들, 그러니까 18살 이하의 그 감염률은 접종률과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초등학생이 이제 7살부터 12살 사이인데 이 초등학생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접종이 안 되고 있죠. 11살 이하는 지금 접종을 하도록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참 방법이 없는데 주간 확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주를 보니까 4주 전에 1,800명 정도인데 지난주가 4,3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중학생 그룹,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기 시작하는 12살에서 15살 이 그룹은 아주 미세하지만 1,600명대에서 1,500명대로 줄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나이대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3인 18살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97%가 접종했기 때문에 전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낮은 것이 이 고3 학생들이고 그 밑에 이제 15세에서 17세 고등학생들도 접종률이 올라감과 동시에 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초등학생들 백신을 맞을 수 없는데 감염이 급격히 늘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쓰게 하고 그다음에 손을 씻도록 하는 방역 수칙. 이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 그다음에 많은 그 2차 감염이 거의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전파를 받는 대상이 되게 부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도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들. 당분간 이 연령대는 지금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아마 방국의 방침이 나올 것은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좀 전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모님들이 조심하고 개인 방역 수칙 지키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런 데 꼭 지켜야 되겠군요. 예, 지금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위중증 환자 비율은 아직 좀 줄질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꾸준히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조금 더 할당을 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 중환자의 어떤 진료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나오는데. 그건 이미 뭐 벌써 차질이 발생하고 있죠. 예.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국민 사이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1차 유행을 맞았던 신천지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중환자 병상이 훨씬 더 지금보다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 그다음에 국립대병원 이런 것들을 다 통째로 막 그 중환자 병상으로 쓰기도 하고 그 전공이 그다음에 군 인력까지 막 투입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행을 잠재웠었죠. 그때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코로나19라는 것은 뭐 몇 달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참에 그러면 공공병원을 그다음에 공공의료 역량을 좀 집중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 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물론 뭐 병상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때 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확충을 했다면 지금 이런 일들이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 나온 그 병원 그 병상 확충 계획은 내일 이제 아주 상세한 계획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아니다 그런 겁니다. 국립대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좀 최대한 써보자 국립대병원이 그래서 한 200개 정도 중환자 병상이 추가로 확보가 되는 모양이고요. 지금까지 확보된 게 한 180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공공병원이라는 게 취약계층들의 이제 그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돌봄 서비스까지 하는데 그걸 돌려버리면 이제 이쪽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민간 병원하고 이제 역할 분담을 좀 시키고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될 것 같고 군 인력도 조만간에 투입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내일 그 병상 확충 관련한 정부 발표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 시간에 코로나19 확진된 임신부가 구급차에서 출산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 정부가 관련해서 오늘 대책을 내놨죠. 뭐 그 대책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일주일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전국적으로 한두 건 정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그 다른 일반 환자들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그 특수병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부의 분만을 위한 별도의 특수병상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는 전국에 8곳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서울, 경기, 인천이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단 한 곳밖에 없는데요. 이것들을 좀 더 늘려서 그러니까 신생아실이라든가 분만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격리를 시켜야 되고요. 인력도 완전히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그 치료와 관리를 할 줄 알면서도 분만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생아나 산모를 돌볼 줄 아는 인력. 쉽지 않은 인력들이죠. 그런 인력들을 조금 늘려보겠다 그런 거고 이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가 투석 환자가 있습니다. 투석 환자가 확진이 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병원에 자주 가서 투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도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고 또 시설도 일반 시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 한 4개 병원 정도의 투석실을 이제 새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아주 급하게 한두 시간 안에 해결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되면 빨리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런 가운데 미국 CDC가 미국 내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됐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또 국내에서도 방역 당국이 한두 달 내엔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지배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 내놨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의 신규 확진자의 80%가 오미크론 감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지금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한 2배에서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델타 변이가 처음 출현하고 우세종이 되는 데까지 한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그 오미크론은 2달에서 3달이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지금 보면 하루 확진 환자가 역대 최대 한 12~13만 명씩 나오는 거고 거기에 많은 비중이 지금 오미크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의 그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선제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나 이런 곳은 이미 비상령까지 막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우리는 현재 227명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비율은 한 1.7%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를 보니 이게 한 2~3달 안에는 뭐 거의 모든 나라에 우세종 또는 지배종이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면 1~2달 안에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어제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오늘 사회에서 짚어볼 부분들 유재복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내년에 대폭 강화되는 소득기준 대출 제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규제 대상자가 59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구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0.9%인 124만 명이 20대이거나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됩니다. 네,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으로 들고 나온 신혼희망타운이 정작 수요자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 지역인 경기 과천에서도 청약이 미달됐는데 수요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 문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 주엄지구에 있는 신혼희망타운 부지입니다. 녹지 환경과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고 서울 서초구와 마주보고 있어 이른바 준강남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도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에겐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저조한 청약 경쟁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과천 주엄지구 신혼희망타운은 1,400여 가구 모집에 불과 절반인 730명만 신청했습니다. 같은 지구 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0대 1에 육박한 것과는 극명한 온도 차이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좁은 면적이 꼽힙니다. 신혼희망타운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특히 전용 46제곱미터는 방 2개, 화장실 1개로 부부는 물론 자녀까지 고려하면 너무 좁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46제곱미터에서 뭐 애를 하나나 둘 낳고 살라고 많이 취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 역시도 둘이서 살기도 넓은 평수는 아닌데 뭐 애 하나 둘 낳고 살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파트 수익금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분양가 3억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엔 수익 공유형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3%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시세 차익의 많게는 절반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의 목적, 시세 차익의 욕심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양보하려면 집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집은 마음에 안 들면서 규제는 많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수익 공유형 정책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개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급하는 물량에는 중형 비율을 늘리는 등 지금보다는 다양한 면적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찬바람 부는 요즘 생각나는 간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겨울 간식 중 하나로 꼽히는 붕어빵인데요. 언제부턴가 막상 사 먹으려 해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흔했던 붕어빵 가게가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고물가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팥과 밀가루 등 붕어빵에 빠질 수 없는 재료들도 원작의 가격이 오르면서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붕어빵 앙금을 만들 때 쓰는 수입산 붉은 팥 도매 가격의 경우 지난해보다 14% 가까이 올랐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해보면 무려 47% 가까이 오른 겁니다. 업소용 식용유 가격과 밀가루 가격도 껑충 뛰었는데요.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넉 달 연속 상승하면서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밀가루 가격 등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레 1,000원이면 넉넉히 먹을 수 있었던 붕어빵 가게도 이제는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0원이면 4개, 5개나 살 수 있던 붕어빵 가게는 찾아보기 힘들고 1,000원에 2개, 많아야 3개 주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붕어빵 가게가 사라진 또 하나의 이유론 코로나19 여파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은 붕어빵 가게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명동 같은 곳은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붕어빵이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보니 붕어빵을 살 수 있는 지역을 역세권에 빗댄 붕세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붕어빵 파는 곳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앱을 켜면 주변에 있는 붕어빵 가게가 나오고 지도에 나오지 않는 붕어빵 가게를 이용자가 직접 지도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렴한 먹거리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추억의 간식 붕어빵. 이젠 파는 곳을 찾기도 힘든 데다 물가 상승에 몸값까지 오르며 귀한 몸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들어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추위 대신에 미세먼지가 기승이군요. 네, 날씨가 포근해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8도까지 올라서 큰 추위는 없는 상태지만 대기질이 점차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에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6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3배가량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면서 공기가 점차 탁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부산과 울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오늘 장시간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기 동지인 내일은 동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고요. 기온은 예년 수준만큼 내려가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1도로 다소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이 9도, 부산은 14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성탄절인 주말에는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일요일에는 무려 영하 13도 선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초접전 양강구도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가장 도덕적 후보는 누구냐? 이 질문에는 두 후보 모두 10%대 지지를 받았습니다. 양강 후보의 초라한 성적표죠. 잠시 뒤에 여야 선대위 대변인들과 이 내용 포함해서 각 당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